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송평수 대변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윤희석 상임공보특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오늘 정치권을 달군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강다한 앵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오늘 정치권 달군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 파장이 커지자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 국민의힘의 사찰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검찰에서 통신 자료 조회한 게 59만 7천 건, 그다음에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천 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고 이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TK 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를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단순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거를 앞둔 그 즈음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날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공식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공수처의 통신 조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신 조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필요에 의해서 기초 자료 수집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뭐 적정한 수준으로 필요한 경우에 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너무 과중하게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통신자료 논란으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수처는 설립 1년 만에 위기의 공수처란 쓴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윤 특보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갖고 그러냐, 억울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보는 이게 사찰이라고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저분이 검찰, 경찰도 하는데 왜 공수처 몇 건 안 한 거 가지고 그러냐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고발사주 의혹 한 건에 대해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비판, 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어머니, 기자의 동생까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까지 범위를 넓혀서 이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는 겁니다. 또 봤더니 저희 당 국회의원 84명, 또 전체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 그것까지도 봤고, 후보, 대통령 후보, 그리고 후보의 배우자, 여동생까지 무차별적으로 필요 최소한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검찰, 경찰은 전국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 사항에 관련해서 통신기록 조회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실을 본질을 왜곡해서 저런 식으로 방어하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송평수 대변인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설명을 보면 이게 통신 자료 조회다, 이건데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전에 우선에 윤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회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고요. 통신 자료 조회는 한마디로 가입자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그다음에 뭐 가입 해지 일시,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는 이제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서 통신 일시나 통신 시간, 그다음에 기지국 번호,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통신 자료 조회는 영장 없이 검경이 통신 자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네.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는 영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과거 야당 시절에 이제 민간인 사찰 문제 등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 이러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윤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당시에는 그 검찰이라는 거대 조직에서 무차별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특보께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후보가 SNS에 그 야당 대선 후보까지 그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저 눈에 들어왔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후보를 한 묶음으로 봤다라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돼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과 이재명 후보의 이름 합쳐서 이제 문재명이라고 호칭을 하신 건데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서 민주당이 대선에 임하고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뒤이은 무능 또 부도덕한 정권을 또 연장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네이밍을 문재명이라고 해서 더 국민들께 각인을 시키는 뭐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요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많이 나서고 있는데 그 네. 차별화가 의미가 없다. 이것을 저희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일각에서 얘기를 했던 이명박근혜 뭐 이런 표현이 또 떠오르는 것 같네요. 그 송평수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좀 무리한 공세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윤 후보께서 본인, 부인, 그다음에 장모 관련 비의혹이 계속 터지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특보께도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공수처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후보 검찰 시절에 수십만 건 아까 얘기한 거는 좀 연장선상입니다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지적을 했거든요. 윤로남불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복이 되는데요.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한 번만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2016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본인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뭔가 사찰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번 총선, 그러니까 16년도 총선이에요. 그 당시에 집중적인 통신자료 조회는 세 발의 피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검찰에서 했었던 통신자료 조회도 법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공수처에서 했던 것도 법령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똑같은 법령에 의한 것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지 제가 정말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을 그 해주시죠.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는 과거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만 한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시다시피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금지돼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 표적식으로 해서 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적으로 지금하고는 다른 국내 겁니다. 정보 수집이 가능했었어요. 지금 다른 겁니다. 2016년에는. 네네. 2016년은 가능했다고요. 그 이후에도 2016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 이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송평수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만 했으면은 충분히 좀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일이다라고도 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수위 조절했다고 좀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좀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범죄 혐의가 없는데 뭐 한쪽을 그 조회한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반대편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고소나 고발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 한도 내에서 한 것이고 더구나 지금 상반기에 135건밖에 안 됩니다. 검경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거거든요. 거의 뭐 10,000분의 1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이제 뭐 단건 대 여러 건 검찰 전체가 한 거 이런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청와대로 이제 좀 타겟을 돌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면담 요청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도 있다라고도 좀 얘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반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공수처가 예전부터 있었던 기관도 아니고 이번 정권 들어와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독립적 기구라고 하는 이 공수처 빨리 만들려고 국회 하면까지 했었던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이 기형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됐고 아무리 독립적 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이런 게 보장이 돼 있고 그 안에 통신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침범하면서 이 대원칙이 민주주의 대원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취임식에서 선서했던 대통령이라면 헌법 수호자의 위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엄연히 공수처는 독립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또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서 가타부타라는 어떤 간섭을 한다, 내지는 어떤 입장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느냐 여부가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 이 대표는 이제 복귀 의사 없다라고 또 거듭 이야기를 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쇄신 없다 또 이렇게 또 쐐기를 박았어요. 이게 지금 뭐 일각에서 언론 보도는 이제는 뭐 봉합으로 가는 수순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 그리고 문 열어뒀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저희도 이 상황을 저희가 얼마나 더 궁금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 저희 원내 지도부, 당 또 지도부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는 상당한 연령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 형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서로 목표는 같은데 의견을 내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후보가 오늘 선대위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흔드는 세력에 대한 어떤 얘기지 선대위 자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임태희 본부장이 세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시각이 약간 다른 면이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또 송평수 대변인께는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이제 좀 문제를 삼았잖아요.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유출한 기획설이라고 좀 주장을 했어요. 그 부분은 뭐 지나친 확인 안 된 사실입니다. 지나친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 압박 내지는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아니냐. 그리고 흠집 내기를 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의혹 제기를 해서 계속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 NBS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28%의 지지율을 얻었거든요. 윤석열 후보 1%포인트 하락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차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격차로 이제 윤 후보를 이 후보가 앞섰는데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윤특보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저희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어떤 해명이 좀 늦은 상황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불충분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그런 점들이 이 연말을 맞아서 한꺼번에 좀 몰리지 않았느냐. 또 이준석 대표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건데 잘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쪽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에게 비판적 또는 상대적 지지를 보이셨던 분들이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지를 철회하시거나 지지 표명을 보류하시고 계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더 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저에게 오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래도 그 부정을 전후해서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송평수 대변인께 여쭤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가장 답답할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잠깐 이제 빠졌다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또 지금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나가서
계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독재 옹호 발언이나 기타 이런 실언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윤 후보와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특보께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내일 이준석 대표랑 오찬 회동을 하는데 네. 봉합됩니까 내일? 내일 이제 그 두 분이 만나시는 그 날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고 그러면 만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선대 운영 방식에 관한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이 대표가 다시 선대위에 복귀하는 그 문제까지도 얘기를 할 텐데 의미 있는 날에 만나시는 만큼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오리라 저희도 기대합니다. 사실 그림상으로 보면 울산 때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영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어졌고 내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다시 선대위로 복귀를 하게 되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언론들은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윤석열 후보 대구로 간 것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윤석열 후보가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면 찾아뵐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TK 민심 달래기에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충분치 않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에 의해서 구속이 됐는데 네. 감정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묵은 감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친박단체들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친박단체들이 윤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게 TK 민심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논하기 앞서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위 친박 단체들이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특수관계를 빌미 삼아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대해서 공격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지선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진짜 메시지를 내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7일 전내외 되시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메시지를 내신다면 당연히 윤 후보를 지지하시는 메시지를 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자정에 이제 3일이 되기 때문에 3일이 되고 혹시나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언론들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성이 생겼다. 그래서 후보가 이제 보인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사실 선명성과 거친 발언과는 한 끗 차다. 그러니까 자칫 거친 발언이 실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에 대한 표현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거든요. 예, 보시기에는 좀 거친 표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잘 아시지만은 정치인 윤석열로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70일 남은 대선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이미지로 갈 수는 없고 말씀하셨듯이 지지자들에 대한 선명성도 중요하고 또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시기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발언은 후보로서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후보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거친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수위 조절을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겠고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마음이 좀 급해지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착실하게 이제 득점을 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과격 발언 내지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실언을 하심으로써 실점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뭐 해묵은 색깔론이라든지 중국 관련 외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상당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발언 수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넘어섰다라고 볼 여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안타깝지만은 그 발언에 좀 순화시켜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송평수 대변인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후보 선대위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이제 그 호남 비문계 전 의원들이 대거 복당을 했고 또 열린민주당과도 이제 합당 투표가 이제 가결이 됐어요. 이게 일각에서는 그 대동 단결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분란의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른바 여권 내지는 민주진영의 대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우리 밴드웨건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1등 주자에 대한 지지가 중도층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뭐 합쳐지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물리적인 그런 어떤 합체보다는 진짜로 화학적 결합. 화학적으로 가능하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전체 여권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또 대선이 이제 7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여야 캠프별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펴 나갈 것이고 그것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오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프 대 캠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